KBTV 뉴스 진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어제가 1월 20일이었습니다. 제45대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요. 이로써 8년 동안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. 오늘은 이 8년을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말씀드린 대로 이제 8년이 끝났습니다. 흑인 대통령으로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. 한국인으로서 또 미국 시민으로서 또 시민참여센터의 상임이사로서 참 보시는 관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좀 먼저 시민참여센터의 상임이사로서 캠프에도 좀 참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, 좀, 그렇습니다. 네. 저는 사실 2004년도 보스턴 컨벤션 때 오바마가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도전을 했을 때 후보 입장에서 존 케리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를 연설을 할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. 네. 연습하는 데서 그때 명함을 주고받은 게 대통령 선거 운동 시작할 때 뉴욕 지역의 소수계들 활동가들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하고 그때 줬던 명함을 갖고 컨택을 받았었습니다. 그게 시작이었고요. 그 이후에 이제 2009년 1월 20일 취임해서 이번에 퇴임을 하셨죠. 8년.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하죠. 저는 사실 8년 오바마 시대 때문에 저는 되게 깡다구가 생겼습니다. 배짱이 생겼습니다. 그전에는 워싱턴에서 백인 정치인들을 만날 때 되게 주저했어요. 어떻게 설명을 할까? 어떻게 책 잡히지 않을까?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보자그랬 했던 것만 하지 못하지 않냐.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배짱이 생겼습니다. 미국이 그게 아니고 진짜 텍스페이어, 진짜 유권자가 힘 있는 사회구나라는 걸 알고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시대 때 늘은 건 배짱이다.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퇴임을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뭔가 앞이 안 보이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왔다. 틀리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최초의 흑인 대통령, 오바마 대통령, 소수계들의 이런 그 심신을 씩씩하게 하고 미국 사회에 정치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 스페이스, 폭을 많이 넓히고 이랬었구나라는 거를 한 8년을 돌아보면서 느끼고 확인하고서요. 이게 제 개인적인 좀 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캠프에 참가를 하셨고 해서 좀 남다른 기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. 미국의 일반적인 시민으로 봤을 때 8년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? 지금 이러한 평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.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이 어려웠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미국이 바뀌어야 되겠다. 그리고 미국 사회에 98% 이상 되는 서민, 이렇게 모든 거에 대해서 눌려가지고 지배를 받는 이 서민들에게 뭔가 앞날을 보여줘야 되겠다. 희망. 변화와 희망이 모토였었습니다. 슬로건이었었습니다. 그래서 8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운동할 때 호흡이라는 거하고 체인지라는 게 피켓의 전부였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다 나왔죠.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 시민사회, 정치권에서도 하나의 무슨 목표로 이렇게 설정이 됐다라는 게 오바마 리더십이 내놓을 수 있는 넘버원이고 두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 계속해서 좀 일관성 있게 보면은 너무나 관용성이 있는 분입니다. 그리고 블랙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미국 사회의 다양한 것들이 다 주인이 행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했으니까 관용과 다양성, 미국이 위축되니까 점점 더 그 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가졌던 긍휼과 관용이라는 게 없어져 갈 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관용을 보여준 리더십에 이걸 확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좀 평가고요. 세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의 기저에 보면은 화해와 평화라는 게 있습니다. 화해라는 거는 국제 정책에 있어서요. 미국의 적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.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지 않을 나라는 아무것도 없다. 이게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다.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적국으로 돼 있었던 큐바와 이란과 북한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큐바와 이란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라고 압박을 해서 미국과 대화를 만드는데 다른 데는 대화하고 문이 열렸는데 북한은 이제 안 됐죠. 그걸 이제 북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고서 좀 비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볼 때에도
분명한 리더십의 화해라는 거, 평화를 위한 화해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요. 국내 이슈에 있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보여줬습니다. 저는 제일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다 심금을 울리게 좀 보여줬던 거는 2015년 6월 달이었을 거예요. 미국의 최초로 흑인 노예가 들어왔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항구, 네.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 수요일 날 저녁에 9명의 흑인 기독교 신자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인종편견주의자인 백인 청년이 들어와서 9명을 다 쏴 죽였잖아요. 그거를 백악관에서 보고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 부인하고서 와이프하고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답니다. 이게 나중에 얘기인데요. 그러고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? 지금 뭐 부글부글 분노가 끓죠. 이 어떻게 되냐?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생각하니까 아직까지 노예제를 폐지하자라는 데 반대를 했던 세력이 아직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많죠.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청사 깃발 중에서는 노예제 폐지 반대를 얘기하는 남부군의 깃발이 아직 있습니다. 네. 이게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스트레스였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건 신이 준 기회구나. 희생당한 사람 살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희생이 그냥 가지 않게끔 하는 건 뭐냐. 이렇게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인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내를 빌리면 신이 용서하는 걸 빌려야만 된다. 그걸 빌려달라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면서 장례식 때 가가지고 나는 못 참지만 하나님 이거를 긍휼을 내리소서라는 찬송가를 합니다.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?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그 긍휼함이 그 신의 은총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슬픔 당한 이런 사람들 위로하고 그리고 가해자인 사람들 용서해도 그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를 독창을 했어요. 나중에 미셸 오바마가 다 좋았는데 진짜 당신 노래 못합니다. 그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백인들이 창피해서 주청사에 있던 깃발을 내리는 겁니다. 예. 가진 자, 강한 자, 배워서 좀 오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게끔 한 이런 리더십을 보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가장 마음속에 이렇게 남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. 충분히 소수가 리더십을 가지면 훨씬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. 이게 아마 오바마 8년 동안 오바마가 보여준 리더십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같은 처지의 유색인종 소수계들한테 용기를 주고 이 미국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미국 시민으로 봤을 때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유의 리더십이 좀 돋보였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. 말씀 중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또 아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? 또 한인이 바라보는 오바마 대통령은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. 어떨까요? 사실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제 비로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전 처음에 오바마 캠프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정치력 신장 그래가지고 우리 이 정치력을 가지고 한인 커뮤니티의 권리와 이의 해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분단 국가인 한미 관계를 견고하게 한다.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정치력을 만드는 이제 목표일 텐데요. 그럴 때에 유태인들을 보니까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만들더라고요. 유태인들은.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에 있어서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시민이 살고 있는 나라라는 거를 미국 지도부가 갖게끔 하는 전략을 갖더라고요. 그건 왜냐하면은 유택의 미국인들이 그 힘을 만드는 거예요. 네.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의 형제, 자매, 부모, 선조들이 아직 이스라엘에 있다. 그거는 미국 시민의 가족의 문제다. 미국 시민사 이슈가 이래가지고서 2009년도 오바마 행정부 출발할 때 그 캠페인에서 한반도가 미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국익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다. 뭐 지정학적으로 거기 소련이 있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륙의 관문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미국 국익이라서 너무 중요하니까 미군 기지 중요. 그건 이전까지 일이었지만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올 때 제가 유태기한테 배운 거는 그게 아니다.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걸 선언합니다. 여러분 한국이 왜 중요하나 하면은 나한테 미국에게 왜 중요하나 하면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0만 이상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 그리고
한국에서 살고 있는 10만 이상의 미국 시민들 이게 어떻게 두 나라냐? 200만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 생각하자. 그들의 가족의 문제고 안전의 문제고 그리고 그게 흔들리면은 200만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여기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뭐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도 불안해지니까 아니다. 시민 보호 차원에서 시민 이슈화 시켜야 된다라는 전략이 만들어서 늘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들 한국을 바라보는 오바마 시대 때 이 디렉션, 스트레이티지 전략이 좀 바꿔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인권 문제화시키고 환경 문제화시키고 한국도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주축이 돼서 나설 수 있다. 이런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파트너다. 이런 관계가 되니까 새로운 시대의 동맹 관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는 미주 동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21세기 초엽에 역시 세계 최대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미국이 한국을 이런 전략적으로 파트너를 가져야만 항시적으로 안정되게 간다. 이게 이제 바뀐 게 가장 특이한 점이고 두 번째 이제 북한 핵이죠. 북한 핵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적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오바마의 그 시큐어리 기본 정책 중에서 그 이란, 큐바와 같이 세 개 나라를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려던 목표였습니다. 이제 오바마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말았는데요. 이 정도로다가 동북아시아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상충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구나. 그래서 이걸 움직이지 못했는데 분명히 많은 한국의 전략가들은 외교안보 전략가들은 오바마 정부 때에 북한 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크리티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. 비판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좀 불안한 거는 도널드 트럼프 때는 아마 저는 중국을 통해서 뭘 하겠다 이런 제스처나 이런 전략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트럼프 비즈니스한 사람의 이 스타일로 볼 때에는 아마 분명히 미국의 국익 중심으로 북한이랑 직접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오피니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마 대통령 시대 때에 북한 핵 문제에 있어가지고서는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게 좀 아쉽고 좀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오바마 대통령이 8년에 대해서 한인으로서 또 미국 시민으로서 또 시민참여센터의 상임이사로서 관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.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. 이 출범을 하기 전에 청문회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. 막상 이 청문회 문을 열어보니까 뭐 제프 세션스를 비롯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떻게 보시는지요? 되게 이제 여론이 사실 그렇습니다. 주류 미디어들 보면 어떻게 이상하게 새로운 대통령에게 집중을 하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다 보면은 오바마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냐.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인수위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조지 W 부시 대통령한테 인수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서 초임 들어오는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면서 관대합니다. 미국 시민사회가. 그렇기 때문에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기간 때 나온 정책이나 아젠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서 굉장히 선정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인사를 해놓고 청문회 때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좀 안정적입니다. 그리고 의회 중심으로 좀 많은 부분이 가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이민자 추방 관련한 법은 트럼프 얘기만 봐가지고서는 취임하자마자 추방 대상은 다 쫓겨날 줄 알았는데 다카 법안이 새로 브리지 액트라고 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 폴 라이언 청문회 때 설명하는 때 추방 대상 됐던 사람이 이제 나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까? 그러니까 아닙니다. 당신 장래를 위해서 여기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안심시키면서 이런 걸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일 수도 있고 괜찮지 않나 하고 그다음에 이 처음 행정부 출범하는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훨씬 더 좀 관대하게 의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사실 미국의 인사 문제는 청문회 때 모든 걸 다 나오지 않습니다. 이거는 이제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제프 세션 그 상원의원을 했다 그러면 이걸 하기까지 한 달간은
이제 체크업을 하죠.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무슨 프라이버시라든지 아니면 가족에 해가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될 만한 것만 가지고 그 업무 능력과 그 다음에 대통령 국정 철학과 같이 견주어 보면서 할 만한가라는 업무 능력에 관한 리더십에 관한 부분만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셨겠지만은 그 렉스 틸러슨이나 그 제프 세션 청문회 때 제프 세션은 그 어린 외손녀죠. 외손녀 무릎에 앉혀 놓고서 이렇게 안고 그러면서 막 손녀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러웠는데 그렇게 지금 청문회가 되는데 아마 한 두 달, 풀리 2달, 60일 정도 지나야 모든 조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나오면서 비교적 뭐 그 일반적인 그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보죠.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관심이 끄는 거는 트럼프 정부 들어오자마자 오바마는 자기가 가장 소신 있게 그리고 가장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업적이라는 건 오바마 케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서민들이 특히 의료보험이 없는 서민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오바마 케어였었는데 미국의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보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든지 보험을 안 들어서 유지하려고 그러고 병이 나면 너무 고통을 당하고 돈 때문에 이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인데 마치 1947년, 48년도 웰페어 시스템을 만들었던 존 딩겔 패밀리 그 미시간 주에서 만들었죠.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자본가들한테 반대하고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20년, 30년이 지나고 지금에 와가지고 사회복지 시스템 중에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소셜 웰페어 시스템이 된 것처럼 오바마 케어도 그럴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오바마가 했기 때문에 그게 후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수트라글이 되고 폐지되려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과연 관심거리는 그 오바마 케어라는 게 어떻게 개편이 되고 조정이 돼서 어떻게 될지 이게 관심거리고서 우리가 뭐 직접 체감할 정도로 뭐가 크게 변화가 돼가지고 뭐 어려움 이런 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. 네, 말씀하신 오바마 케어나 뭐 이민 정책 모두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제부터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뉴스 진단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